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팬데믹 버블 속에서 불을 키우는 짐 로저스의 대예언, 대전환의 시대, 지은이는 짐 로저스, 발행은 알파미디어입니다. 이 책은 무료 도서 협찬을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간단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10분께 무료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커뮤니티 공지와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우는 짐 로저스가 2021년 이후에 세계 시장에 대해 예언한 책인데요. 그는 머지않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올 것이라 예언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위기는 투자가로서 인생 최고의 기회라고도 말합니다. 코로나 쇼크로 인해 세계 각국은 연결 통로를 닫아버렸고 많은 산업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등장 등으로 폭락했던 세계 증시는 전고점을 돌파하며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짐 로저스는 현재의 시장에 대해 강하게 경고합니다.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사상 최악의 위기가 세계를 강타할 것이며 불황으로 빠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전례가 없던 수준의 금융 완화를 실시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두고 격돌하고 있으며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동이 제한되어 원격 근무가 점점 당연한 것이 되었고 세계는 바야흐로 대전환의 시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짐 로저스는 오랜 경험으로 얻은 투자 해안으로 세계 시장의 흐름과 미래 전망에 대해 놀라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폭락의 징조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어떻게 해서 21세기 세계 경제를 아시아가 지배하게 되는지, 미국과 EU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지, 또한 그는 미래 경제는 농업이 주도할 것이라고 말하며 식품, 에너지, 상품, 소모품 등을 만드는 사람들이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세계 흐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짐 로저스의 투자 통찰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인생 최악의 폭락 징조는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의 세계적 불황은 틀림없이 내 인생에서 최악의 불황이 될 것이다. 이미 붕괴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들어가며에서 말한 것처럼 코로나 쇼크를 발단으로 전 세계의 채무가 과거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리먼 쇼크 직전인 2008년에도 세계적으로 채무가 늘어나 심각한 상태였지만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코로나 쇼크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현재 주요국의 금리는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어딘가에서 금리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기업이 파산할 것이다. 만약 가까운 장래에 붕괴가 일어나면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또다시 지금과 똑같은 일을 할 것임이 틀림없다. 지폐를 계속 찍어내 채무를 늘리고 지출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되도록 주식 등의 자산을 사들일 것이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시장 참여자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행동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지폐를 찍어내도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낙관적인 사람들이 조금 시간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계산서가 돌아오고
지폐는 의미를 잃고 금융상품의 시세는 폭락할 것이다. 당신의 아이들은 다양한 파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파탄나는 것은 역사적으로 드문 일이지만 미래의 아이들 세대가 받을 연금은 대량의 빚과 지폐 인쇄로 인해 현재와 비교해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러시아의 고령자들은 지금도 소비에트 연방 시대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그들이 받고 있는 금액은 사실상 제로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리먼 쇼크 이후 미국의 채무는 크게 늘어났다. 국제통화기금의 2020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0월 말 미국의 공적 채무 잔고는 2,800조 엔을 넘었다. 트럼프 정권이 시행한 대폭적인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와 국제 발행의 증가가 그 원인이다. 세계 최대의 대외 채무를 안고 있는 미국이 경제 악화로 미국 국채의 채무 불이행을 일으킬 염려가 높아지면 미국 국채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금리가 상승한다. 그때는 전 세계의 경기가 나빠진다. 리먼 쇼크 때 세계를 구한 중국에서조차 지방정부나 국유 기업의 채무가 증대하고 있다. 2018년에는 라트비아의 은행이 파산하고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의 은행 등에서도 문제가 일어났다. 2020년 3월에는 레바논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도 채무 불이행을 선언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 앞으로도 국가나 기업의 채무 불이행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방대한 채무 계산서는 언젠가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백신의 등장으로 시장이 과열되어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아마 코로나 전부터 이미 버블이었을 것이다. 약 10년 동안 주가가 계속 상승했는데 이는 역사상 나타난 적이 없는 현상이다. 이것이 버블의 정의는 아니지만 버블의 증상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대로 가면 20년 연속 주가가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다. 코로나 직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이 있었다. 최근 들어 다시 어떤 종목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전의 버블에는 이미 작은 구멍이 뚫려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 과열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는 최근 장세야말로 버블이 터지기 전에 찾아오는 이른바 과열 장세라고 생각하고 있다. 주식시장이 오랫동안 상승하여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주가가 급상승하여 장세가 과열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989년에서 1990년의 일본 주식시장이나 1999년 미국의 주식시장이 그랬다. 나스닥 주식시장은 1999년 시점에 이미 수년에 걸쳐 상승하고 있었는데도 마지막 6개월 동안은 더욱 증가했다. 그것이 과열 장세다. 지금이 바로 주식의 버블일지도 모른다. 세계의 중앙은행이 지폐를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고 시장에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 일본은행의 총재도 되도록 빨리 지폐를 찍어내 그 자금으로 채권, ETF를 사서 장세를 지탱하고 있다. 일본 주가는 과거 최고가에서 40% 이상이나 떨어져 있지만 이대로 가면 최고가를 갱신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놀라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 주가도 버블이 좀 더 가속화될지 모른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발표된다면 모든 장세가 과열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강한 고양과 대량의 자금 투입으로 엄청난 버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경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개선될 것이다. 공항의 비행편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면 제로보다는 개선된 것이 된다. 그리고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과열된 버블 말기에는 폭락이 기다리고 있다. 장세가 과열될 때는 기세로 매수가 들어오고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많은 사람도 나온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방식의 매수가 주요한 일은 드물다. 만약 단기적인 모멘텀 매매의 베테랑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투자가는 화상을 입게 된다. 나는 모멘텀 매매를 전혀 하지 않는다. 곧 시장에 버블딥이 올지도 모른다. 미국에서 코로나 감염자 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검사 수를 늘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감염자 수와는 달리 사망자 수는 증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공개되어 있는 통계는 보도나 뉴스와 마찬가지로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 나는 통계의 신빙성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미디어는 신문이나 잡지 등을 좀 더 팔기 위해 온라인 기사를 좀 더 클릭하게 하기 위해 뉴스를 과장하여 보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시장의 버블딥의 타이밍을 예측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지만 온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한 대로 버블 말기의 과열 장세 뒤일 거라고 생각한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2021년이다. 버블딥은 2021년 전반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다음 해의 주식 장세는 그다지 좋지 않다. 누가 이기건 선거를 한 해에 대량의 지출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 다음에는 4년 뒤의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장세가 과열되어 니케이 평균 주가가 다시 과거 최고가인 약 4만엔까지 상승하면 2021년, 2022년은 불안해질 것이다. 버블 장세에 해피엔드는 없기 때문이다. 버블 장세라는 것은 땡땡 붐을 만들어낸다. 예컨대 일본 주식 붐이나 하이테크 주식 붐이다. 그때 맨 먼저 당하는 사람은 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먼저 공매도를 해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는다. 그 다음으로 붐을 믿는 사람들이 전멸한다. 그들은 붐에 편승하여 과열 장세의 막바지에 모든 것을 잃는다.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는 모두가 전멸한다는 뜻이다. 버블을 믿지 않는 노회한 늙은이인 내가 참전한다면 우선 맨 먼저 내가 괴멸할 것이다. 이 장세는 미쳤다고 생각하며 일찌감치 공매도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어딘가의 20대 젊은이가 나는 천재다. 이 얼마나 간단한 장세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주식을 계속 산다. 공매도를 시작한 나는 거기서 파산한다. 하지만 그 뒤 찾아오는 버블 붕괴로 그들도 전멸한다. 과열 장세의 회의적인 사람도 붐을 믿는 사람도 모두 큰 손해를 본다. 그것이 버블인 것이다. 이제 세계는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계적인 금융 완화로 돈이 대량으로 움직이게 된 것은 각국의 정부만이 아니다. 10년 전에는 제대로 된 금융기관에서 차입이 불가능했던 회사가 지금은 은행에서 자유롭게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코 빌려서는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기업도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아무리 시간을 벌어도 언젠가 이 게임은 종언을 맞이할 것이고 금리가 상승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돈을 계속 찍어내면 기업의 과잉 차입을 부르고 설비가 과도해진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한편 가격 상승의 인플레이션도 일어난다. 예컨대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코로나로 인한 봉쇄로 수많은 레스토랑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살아남은 곳은 경쟁이 적어져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빚이 있는 레스토랑은 변제를 위해 재고를 싸게 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디스플레이션 기미를 보일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 상승의 인플레이션으로 변할 것이다. 결국 회사도 정부도 마찬가지로 무한히 채무를 늘리는 일은 판타지 세계가 아닌 한 불가능하다. 영원히 지폐를 찍어낼 수 있는 세계는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 다시 상품의 시대가 찾아온다. 현재의 트렌드에서 가장 싼 금융 상품이 뭐냐고 묻는다면 상품이라고 대답한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주요 국가의 주식은 코로나 쇼크로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그 뒤 회복하여 높은 수준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금융 완화로 인한 것으로 실물 경제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 하지만 나 자신도 일부 그것에 편승하여 일본 주식을 구입하고 있다. 한편 금이나 은 등 일부를 제외한 상품의 가격은 지금 크게 떨어지고 있다. 2021년 이후에는 단연 상품 쪽을 사고 싶다. 아직도 상품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투자하는 것은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옛날부터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들어도 대답할 수 있는 솜씨 좋은 프로 투자가들 사이에서도 상품의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도깨비가 바로 아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세계라고 생각했을 정도다. 상품 투자라고 말한 순간 상품이라고 그렇게 무서운 것도 없어. 처남이 상품 투자로 몽땅 털렸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었다. 물론 리스크가 낮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상품으로 파산한 친척이나 그 친척의 이야기를 가공할 만한 교훈처럼 말하는 사람은 애초에 투자의 구조 자체를 모르고 있을 뿐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상품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자산도 그리 많지 않다. 예컨대 1966년부터 1974년에 걸쳐 설탕 선물이 1.4%에서 66센트로 상승하는 동안 싸게 매입한 설탕을 계속 갖고 있어 가격이 45배 이상이나 되는 것을 보고 있는 일은 무척 재미있었다. 졸저 상품의 시대에서도 말했지만 주식과 상품의 가격 변동에는 역상관 관계가 있다. 차트를 보면 18년 정도의 사이클로 양자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1906년부터 1923년에 걸쳐서는 상품이 상승하고 주식은 교착 상태에 있었다. 그 뒤인 1920년대는 반대였다. 1970년대에는 상품 장세가 과열되고 주식이 부진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정반대였다. 1966년에 999.15달러였던 뉴욕 다우지수는 1982년에 800달러 이하가 되었다. 16년에 걸쳐 20%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그 16년 동안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 시기로 대조적으로 상품 시장은 활황이었다. 설탕은 앞에서 말한 대로이고 옥수수는 295%가 상승했다. 석유는 1970년대에 15배 상승하여 1배럴에 40달러가 되었다. 금과 은은 10년 동안 20배 이상이 되고 그 밖에 많은 상품의 가격이 급상승했던 것이다. 이 시기는 주식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주식이 쌌고 그 뒤에는 20년 가까이 이어지는 주식의 상승 장세가 준비되고 있었다. 이처럼 주식과 상품은 일정한 사이클로 교체되는 경향이 있다. 애초에 주식의 경우든 채권의 경우든 뭔가에 투자할 때는 상품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투자가로서의 성공은 의심스럽다.
예컨대 금속의 가격이 왜 올라갔는지를 알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페루 등 금속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경제가 호주인 이유를 알 수 있다. 아울러 금속을 산출하는 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살펴보는 등 행동도 변할 것이다. 코로나 쇼크로 다시 긴 주식의 시대로부터 새로운 상품의 시대가 눈앞에 찾아와 있다. 또한 지금은 옛날과 달리 상품 관련 상장지수 펀드나 상장지수 채권, 인덱스 펀드 등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등장했다. 그것들을 능숙하게 활용하면 그만큼 리스크를 감소하지 않아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굉장히 값싼 시기가 아니라고 해도 포트폴리오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 상품을 넣어둘 것을 권한다. 상품 투자는 주식의 하락 장세나 심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심각한 불황에 대해서도 유력한 해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세계적 버블과 과열 장세가 점점 심해져 끝내 터지고 말 때도 아마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블록체인으로 아무도 은행에 가지 않게 된다. 이미 버블이 된 하이테크 기업에 투자할 생각은 들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언제든 세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충만하다. 유선 전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지금은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지만 100년쯤 전에는 최첨단 기술로 여겨졌고 사람들이 동경하는 대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새롭게 생겨난 기술 중에는 나는 블록체인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근간 기술에는 근사한 미래가 있고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분야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블록체인은 참가자 전원이 모든 거래 기록을 공유하여 조작 같은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분산형 거래 장부 기술이다. 금융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부동산이나 의료 등 온갖 업계에서 기존 시스템이 블록체인으로 치환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고 지금 존재하는 다양한 일을 파괴할 것이다. 전기가 발명되었을 때도 다양한 일이 없어졌지만 그 뒤에는 다른 직종이 생겨났다. 앞으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각국 정부는 블록체인에 대해 이미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디지털 위안화의 발행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중국에서는 거국적으로 산업 육성으로 방향키를 돌리기 시작했다. 아직 모색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일본을 비롯한 6개국의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업계만이 아니라 비금융업계에도 응용이 진행될 것이다. 블록체인의 본질은 정보의 부정과 조작이 불가능한 신뢰성에 있다. 호적 등도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온라인 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인증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흥미가 있으면 단단히 공부할 것을 권한다. 앞으로 종이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옛날에는 주식을 매매할 때 종이에 주문 내용을 쓰고 벨트 컨베이어에 올려 누군가에게 건네주고 나서 증권거래소로 보내졌다. 주식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거래나 일에 종이가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문 한 건의 집행에 필요한 사람 수는 당시에 수십 명에서 지금은 수명 정도로 줄었다. 앞으로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게 될지도 모르고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은 지폐나 종이 관련 직업을 점점 파괴할 것이다. 앞으로 수백만 명의 은행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많은 은행은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의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은행에 갈 일은 없어질 것이다. 블록체인 등의 기술 혁신은 수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일자리를 빼앗게 될 것이다. 그래도 과도하게 비관할 일은 아니다. 전기나 컴퓨터의 발명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다양한 직종을 없앴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이나 소프트웨어라는 거대 산업이 과거의 일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가상통화로 정부에 반역하는 사람들은 승리할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미래는 블록체인과 전혀 다르다. 미래의 모든 화폐는 디지털화되어 컴퓨터상에서 거래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는 어떻게 될까? 지난 몇 년 사이 중국에 가면 이제 택시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다. 얼마 전에 베이징에서 아이스크림을 샀을 때도 현금을 받지 않았다. 중국의 전자화폐인 위챗페이는 바로 생활의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이것으로 국민의 소비 동향을 세세하게 모니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캐시리스와의 대찬성인 것이다. 애초에 국가가 지폐를 찍어내고 유통시키는 것에는 방대한 비용이 든다. 지폐 관리에는 굉장히 많은 품이 들고 정부는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지 감시할 수가 없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는 비용을 삭감할 수 있는 데다 감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굉장히 편리한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감시받는 것을 싫어하지만 이미 몇몇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 디지털 화폐는 정부가 컨트롤하게 된다. 역사를 봐도 대부분의 경우는 정부가 화폐를 독점하고 있고 정부는 화폐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싫어한다. 가상화폐의 참가자는 우리는 정보보다 머리가 좋다고 주장한다. 나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지만 정부는 총과 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스를 수 없다. 100년 전에는 누구나 좋아하는 물건을 화폐 대신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 전에 영국의 중앙은행이 우리가 발행하는 지폐 이외의 것을 사용하면 반역죄로 처형한다고 선언했다. 누구나 처형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른 화폐를 쓰는 걸 그만두었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다. 화폐로서 가치가 인식되고 성공하기 시작하면 각국 정부가 모든 가상화폐를 독점할 것이다. 현재는 다양한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매매하고 있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 투자일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버블의 징조이고 그저 투기처럼 느껴진다. 지금은 그냥 버블 시기다. 누구에게 비트코인의 가치는? 하고 물어도 대부분은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나 자신은 지금 집에 있는 은잔이 얼마나 할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비트코인보다는 재료의 가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에게 충고한다면 앞에서 말한 GAFA와 마찬가지다. 자신이 굉장한 능력을 가진 단기 투자자라고 생각한다면 매매해봐도 좋을 것이다. 내가 월가에서 일했던 무렵에 전 동료 중에도 굉장한 모멘텀 투자자가 있었다. 그는 늘 뭘 거래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매매를 하고 있었다. 그것으로 꼬박꼬박 성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거래하는 동안 자세한 것을 조사하지 않아도 주식이 얼마나 나돌고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비트코인을 제대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보통의 개인 투자자가 매매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런 사람에게는 비트코인의 거래를 권하지 않는다. 언젠가 오를 거라며 계속 갖고 있어도 가상화폐는 곧 정부에 의해 독점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농업의 미래는 더욱 밝아진다. 코로나로 인해 나는 원래 유망하게 보고 있던 농업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그렇지만 예컨대 미국에서는 미국인 농업 종사자의 후계자가 적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밭을 일구고 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나라가 봉쇄되어 이민자의 출입이 제한된 가운데 농업의 규모는 더욱 한정되어 앞으로 농작물 가격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제1장에서도 말했지만 현재의 설탕 가격은 최고가에서 80% 떨어졌다. 고가에서 이렇게까지 떨어진 자산이 달리 있을까? 그리고 금융시장을 보면 대부분의 자산은 한번 떨어져도 고가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100년 뒤가 될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다. 예컨대 면화의 가격은 한 차례 0.5센트에서 1.2달러까지 올라갔다. 그 100년 뒤에는 면화가 다시 고가를 갱신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농업에서 큰 돈을 벌고 싶으면 우선 자신이 농업인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에는 지방에 많은 토지가 있다고 들었다. 인구는 대도시 하나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의 토지 가격은 하락해 있다. 코로나로 조금은 지방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늘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시골에서 밭을 일구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과감하게 농장을 사면 된다. 그리고 거기서 일해줄 인재는 외국인 노동자가 좋겠지만 코로나로 외국인의 출입국이 한동안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건강한 장년기 일본인을 부르는 것도 좋을지 모른다. 최근에는 60세 이상도 옛날에 비해 젊고 원기나 기력도 남아도니까 정년 뒤에 제2의 인생을 농업에서 찾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 책의 독자로 농업인이 된 일본인이 있는 듯한데 그는 내 저서를 읽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 샐러리맨을 그만두고 농업인이 되기로 결심한 모양이다. 일본의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67세로 굉장히 많다. 일본만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같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봐도 농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미국에서는 농업보다 홍보나 PR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아무도 농업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문제는 세계의 인구 피라미드가 고령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농업 종사자가 좀 더 부족해질 것이다. 일본은 농업 분야에서 기능 실습생 외국인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지만 아직 그 수는 한정적이다. 인력 부족을 해소할 만한 숫자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일본의 뛰어난 로봇 기술을 좀 더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로봇, 드론, 인공지능 등의 최신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농업의 혁신을 일으킨다면 일본의 비즈니스 기회는 많아질 것이다. 앞으로 농가에서 일하는 사람이 람보르기니를 타게 된다면 젊은이도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도 농업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 앞에서 말한 설탕 등 농업 종목의 선물이나 트랙터 회사, 비료 회사의 주식을 사면 될 것이다. 또는 농산물 관련 상품 상장지수 펀드도 구입할 수 있다. 제2장에서 현 시점의 여성이 지도자인 나라의 주식은 소유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농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투자 대상으로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대전환의 시대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